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임진왜란과 바로 정묘란, 병자호란, 이 두 차례의 호란과 나선정벌까지 조선 후기 부분을 쭉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자, 임진왜란만 다뤄도 사실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내용이 많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준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나갈 거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필기를 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필기를 좀 깔끔하게 한번 해드릴 건데, 그거 하면서 설명도 같이 드리고 그림 자료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 가운데다가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이거는 노란색으로. 자, 임진왜란의 배경. 자, 임진왜란의 배경이랑 일단 조선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나라에 되게 잦은 외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외변. 일본 애들이 변을 일으킨다. 이미 부산지방이라던가 아니면 남해 지방에 뭐 사량진 외변이라던가 뭐 그런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외변 이런 거 적어 드릴게요. 을묘외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계속 우리나라 항구에서 이제 막 일본 해적들이 막 계속 이렇게 왜구들이 습격해 오기도 했고, 뭐 이렇게 무슨 항구 쪽에서 교류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짜잘짜잘한 잦은 외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변사를 설치하긴 했는데 그닥 군사력으로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비변사를 설치하긴 했지만 국방력이 여전히 약화된 상황이었어요. 국방력이 약화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전 시간에 설명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는데 군적수포제 이런 거 생각나세요? 대립 뭐 그런 거, 반군수포제.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전에는 전쟁이 별로 없었어.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군역의 의무로 나갔을 때, 이제 국가에서 군역의 의무를, 역의 의무를 질 때 군대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뭐를 시키냐면, 뭐 성곽 보수라던가, 땅 파는 거, 뭐 수로를 파고 궁궐을 건축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노가다, 말 그대로. 그런 요역화, 군역의 요역화가 된 것 때문에, 이런 군역의 의무를 사람들이 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요즘에도 이제 뭐 남자분들이나 뭐 연예인들,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은 이도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역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대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군대를 보내는, 군대는 아니고 이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대립이라던가 아니면 군포를 대신 낸다던가 뭐 반군수포제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적수포제로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그냥 군포를 납부하는 식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가에 전쟁이 났을 때 성인 남자들, 이렇게 국방력을 충당할 성인 남자들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된 이런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라고도 해요. 전국시대 통일. 요때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뭔가 그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이제 그런 불만 세력들을 뭔가 이렇게 좀 하나로 뭐랄까요? 좀 그런 걸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이런 내 집단의 불만은 외 집단하고 다툼이 있으면 갑자기 하나로 단합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용한 거죠.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만 세력의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바꾸고 시선을 뭔가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말이 꼬이냐. 아무튼 전국시대 통일하고 불만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한 거죠. 임진왜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배경은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개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을. 자, 쳐들어오는데 어떤 구실로 쳐들어오냐면 정명가도 구실로.
정면가도 구실로 침략을 해온다. 정면가도라는 건 뭐냐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뭐 빌려줘라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건 구실에 불과하고 뭐 길 빌려주면은 아니 배로 가면 되지 왜 우리나라 굳이 지나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정면가도 명나라 가는 길을 빌려줘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부산진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뭐 동래성 함락. 동래성이 부산 쪽에 있는 거예요. 동래성 함락. 그래서 동래부사 송상현이 막아봤지만 거의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 대패했죠. 저 동래성 함락.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북상을 막 뛰어와요. 막 뛰어 올라가요. 어디로? 충주까지. 하지만 충주성도 결국 함락. 충주 탄금대 전투 아시죠? 신립장군. 그 부분은 전쟁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 건데요.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든 끝까지 막 열심히 싸워봤지만 결국 대패하게 됩니다. 신립. 그리고 결국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피난을 가죠. 한양까지 점령. 선조 피난. 이때 선조가 피난을 갈 때 엄청나게 백성들한테 욕을 먹고 막 돌 던지고 뭐 그랬던 건 알고 계시죠? 광해군이 남아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동래성이 함락되고 나서 한양이 점령될 때까지 며칠밖에 안 걸렸냐면 이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무조건 걸어가는 거 행군이잖아요.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거의 뭐 뛰어왔다고 보셔야겠죠. 채팅창은 지금 수업하면서 못 봅니다. 예, 그래서 다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다방님. 자, 그래서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뭐 초반에는 그냥 밀린 거죠. 계속 밀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전세를 좀 뒤집게 된 것이 바로 수군과 의병입니다. 수군과 의병.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지도 보여드릴게요, 빠이님. 자, 수군과 의병이 뭔가 이렇게 전세를 뒤집어지게 되죠. 자, 수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순신 장군의 뭐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계량. 많은 내용을 필기로 써드리고 싶은데 이게 칠판에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핵심 위주만 제가 적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개량하고 뭐 하객진 전법이라던가 뭐 아시죠?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한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군이 일본군한테 타격을 줬냐면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남해의 그런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남해안을 장악함으로써 칸이 없네. 보급로 차단. 이렇게 쓸게요. 보급로 차단이라고. 보급로 차단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무조건 이렇게 배로 와야 되잖아요. 걔네들 본진에서 이제 뭐 무기라던가 식량이라던가 그런 게 오려면은 배를 통해서 남해안을 통해서밖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쫄쫄 굶기는 거지. 그리고 뭐 무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급로 차단.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 제가 얼굴이 좀 안 보이게 됐네요. 자, 그래서 뭐 수군의 뭐 3대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칸이 없으니까 뒤에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임진왜란 3대첩 들어보셨죠? 한산도 대첩. 또 뭐 있죠? 이번에 영화로 나온 명량대첩.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대첩.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남해안 장악하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수군은 그런 식으로 활약을 했고 의병은 어떤 식으로 활약을 했느냐. 의병 같은 경우에는 지리에 밝아요. 이런 향토 지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게릴라 전술로 되게 수적으로는 되게 밀렸지만 막 바위 뒤에 숨는다던가 이런 뭐 이렇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숲속에 잠깐 숨어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난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 향토 조건을 이용했다. 아무래도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게릴라 전술로 거기다가 이제 관군도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의병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우리가 국방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전쟁을 할 인원이 너무 없었어요. 이때 충주성이 함락된 이유도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래서 다 도망가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제 승려들과 뭐 여러 가지 뭐 그 동네에 있던 지역 유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의병들은 이따가 지도로도 볼 건데요. 곽재우라던가 곽재우 장군, 뭐 박재우 장관에다 조원, 뭐 유정 사명대사, 칸이 모자라니까 유정, 휴정 뭐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유정, 휴정이라고도 하고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이 이제 관군과 가담하면서 전세가 좀 이렇게 좀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슬슬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명연합군, 명나라 지원군도 오게 돼요. 플러스 명의 지원군. 명의 지원군도 가담하게 되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임진왜란이 이제, 초반에는 우리가 밀리다가 수군과 의병으로 좀 전세가 뒤집어지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휴전을 해요. 일본 애들이 이제 휴전을, 1592년에 쳐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93년, 그때 이제 휴전 제의를 해요. 휴전 제의를 했는데, 뭔가 휴전 제의 그런 전쟁을 끝내려는 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이없는 거를 막 요구를 해. 뭐 명나라의 뭐 왕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질 않나. 뭐 우리나라의 막 엄청난 땅덩어리를 막 남부지방을 달라고 그러질 않나. 휴전 제의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휴전이 결렬되고 다시 쳐들어온 게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안에 한 번 더 휴전이 결렬되고 정유란에 다시 또 쳐들어왔다. 그래서 정유재란이에요. 이 정유재란을 그냥 합쳐서 우리가 모두 그냥 뭉뚱그려서 임진왜란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정유재란을 조명연합군이 격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명랑대첩에 이어서 마지막 대첩이 이제 노량대첩. 노량대첩이 마지막 전투로 이제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흐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남은 칸에다가 제가 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결과. 자, 임진왜란의 결과. 자, 임진왜란의 결과는 나라별로 3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뭐 우리나라는 피해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뭐 국토가 완전 항폐화됐겠죠. 국토 항폐화. 그리고 정치적인 결과로는 이 비변사, 외란 전에 임시적으로 만든 임시적 국방기구였던 비변사가 뭐 의정부 뭐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서 전쟁통에 서 비변사가 강화되고, 그리고 막 국방력 뭐 그런 것도 써야 되나, 국가재정이 궁핍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뭐 다 불타버리고 뭐 세금을 낼 게 없어. 땅덩어리가 다 황폐화됐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없어. 그래서 국가재정 궁핍. 뭐 그리고 신분제 동요도 쓸게요. 이 국가재정 궁핍 때문에 신분제 동요도 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가재정이 궁핍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세금이 걷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납속책과 공명책을 남발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납속책은 국가에다가 돈을 내면 원래 노비였는데 노비의 신분을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명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나 관직이 이렇게 있고 사람 이름이 공으로 비어 있어.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파는 그 공명첩을 남발했기 때문에 신분제가 예를 들어 분홍층이라던가 조금 부유했던 농민이 양반이 되기도 하고 막 새로운 관직에 막 오르게 되고, 신분제가 이때부터 좀 흔들리게 되는 신분제 동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신분제 동요, 요게 공명첩 납속책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로 피해볼 게 없죠.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피해볼 게 없고 오히려 도움만 줬죠. 우리나라에 뭐 2, 3평도 데려가고 이런 도자기 장인들을 데려가가지고 얘네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일본의 도자기 문화의 시작이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중세 문화가 발전했다. 도자기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가 발전했다. 뭐 더 쓸 거 없겠네요. 원래 도자기 전쟁 이런 거 쓰려고 그랬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됐나?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지원군을 꼭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보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명나라 자체가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고 주변에 후금이 강성해지고 이런 분위기로 결국 명나라가 나중에 청나라로 교체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임진왜란을 가장 심플하게 지금 필기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도는 제가 막 하나하나 그리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지도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슉. 자, 보시면 여기 옆에 여기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일본이 이제 부산 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충주 보이시죠? 자, 충주, 여기가 바로 충주 탄근대 전투. 이제 남한강 쪽에 달천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싸우고 거기서 밀려기 때문에 한양으로 바로 북상 20일 걸려서 한양으로 갔고 한양까지 점령되고 나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고 평양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저기 산등성이를 타서 금강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제 함경도 저기 백두산 위에까지 거의 우리가 뭐 초반에는 완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지도가요. 이 지도죠. 자, 이 지도. 이 지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지도에서는 여러분들 지도 보면서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별표 쳐놓고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일단 한산도 대첩 중요하죠. 남부지방 쪽에서는 한산도 대첩과 명란 대첩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진주 혈전. 근데 제가 이따가 좀 이따 해드릴 건데 진주 대첩과 진주 혈전은 달라요. 근데 진주 대첩이 먼저 일어났어요. 진주 대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주 대첩, 그 다음에 진주 혈전. 진주 혈전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주 혈전은 거의 졌다고 봐야 돼. 진주 대첩은 승리한 거고. 진주 혈전 같은 경우에는 농계가 이제 외적 장수를 이렇게 껴안고 남강에 이렇게 같이 투신한 그런 일화와 관련된 것이 바로 진주 혈전이죠. 그래서 진주 혈전과 진주 대첩은 틀립니다. 이따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아까 충주전투 신립장군 얘기했고 이건 진 거죠. 그리고 행주대첩은 승리했어요. 행주대첩은 여러분들 행주산성 들어보셨죠? 이때 뭐 행주산성에서 여자들이 뭐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돌을 날렸다, 뭐 행주치마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란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행주대첩 때 권효 장군이 대패를 자꾸 대승을 대패라고 말하니 대승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유성룡. 유성룡 여러분 징비록 보시는 분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드라마 징비록에 나온 바로 유성룡이 평양을 탈환하고 유성룡은 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방력 강화라던가 이런 군사를 다루는 거라던가 그런 쪽에도 능통했던 사람. 징비록이라는 그런 책도 남겼고 징비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실수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걸 남겨놓고 차후에 또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고 남겨놓은 그 임진왜란에 관련된 정말 귀중한 사료죠. 자, 그리고 이 위쪽 보시면 서산대사, 뭐 금강산의 삼형대사, 묘양산의 서산대사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건 두 분 다 승려예요. 둘 다 승려인데 특히 유정 삼형대사는
사명대사는 막 도수를 부리고 막 이런 거로도 많이 유명하죠. 좀 오바이긴 한데 이렇게 막 축지법을 쓰기도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싸움을 엄청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그러면 꼭 전설처럼 축지법을 쓰고 날라댕기고 뭐 외놈들이 막 불을 지폈는데도 막 그거를 차갑게 막 만들고 막 아무튼 도수를 쓴 막 그런 게 야사가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지도에서 이제 각 산과 금강산의 사명대사, 묘양산의 서산대사 요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의병대장이라는 거. 그래서 유정, 휴정 중요하고 그 아래쪽에 곽재우 장군, 전주 위에 의령 쪽에 이제 곽재우 장군. 진주 혈전에도 곽재우 장군이 같이 싸웠어요. 진주 대첩일 때도 같이 싸웠고요. 그리고 뭐 고경명 이런 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 대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산도 대첩, 진주열전, 명량대첩, 행주대첩 위치와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충주도 위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는 아마 웬만한 교재에 다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해전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사천해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했던 건 사천해전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보면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노량대첩이라고도 합니다. 노량대첩, 명량대첩 요 세 개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3대첩으로 보시면 한산도 대첩은 뭐 하객진 전법으로는 워낙 유명한 부분이고 한산도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일본이 이때 우리나라 수군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더 이제 얘네들이 군비를 증강하게 돼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명량대첩. 울돌목. 여러분 명량대첩은 워낙 영화가 유명하니까 요 좁은 부분이 그렇게 물살이 막 소용돌이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물살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적은 그 배수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12척의 배로. 정말 적은 우리 군대 그 정말 적은 양의 우리 군대로 대승을 한 명량대첩.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 중간에 노량대첩. 그래서 요거는 뭐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급로 차단 뭐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 이런 평야지대의 곡식을 일본 애들이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했고, 자, 그런 식으로 보급로 차단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전 부분을 또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예. 군비 강화 부분을 제가 필기를 안 했네요. 군비 강화 부분을 추가로 좀 더 쓸게요. 다 적은 줄 알았더니 한 가지. 자, 이때 수군과 의병이 크게 승리를 하고 여기다 빈칸에다 쓸게요. 우리도 추가로 군비 강화를 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군사제도를 뭔가 좀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이때 조총을 가지고 신무기를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시간도 좀 걸리고 두 방 빵빵 쏘고 그리고 또 다시 심지를 불을 붙여야 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총의 위력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뭔가 포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자,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3수병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직업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군인 체제가 필요하다. 워낙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차라리 직업군인을 양성해서 포수, 사수, 살수로 정말 싸움 잘할 애들을 양성을 하자. 뭐 이런 거죠. 포수는 아시다시피 조총 부대, 사수 같은 경우에는 활이라던가 대포라던가 원딜이에요. 원딜. 멀리서 원딜하는 애들. 살수는 근딜이죠. 직접 가가지고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거 보병이에요.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훈련도감 설치, 그리고 소고군 체제로 개편했다라는 거. 소고군은 뭐냐면요. 이미 저희가 군사 부분에서 조선의 군사제도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진관체제였다가 임진왜란 당시 제승방략체제로 바꿔요. 진관체제는 지역마다 이렇게 군사력을 두는 건데
워낙 국방력이 막 약화되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승방역 체제는 이제 전쟁하는 곳으로 다 몰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제 일단 쪽수로 쫙 밀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장군이 이렇게 파병 오는 그런 식으로 제승방역 체제로 했는데, 그것도 충주성 이 전투, 이 상근대 전투도 제승방역 체제인데 실패를 했어요. 안 되겠다. 그냥 일단 노비라든가 양반이라고 할 거 없이 다 모두 소고군 체제에는 다 모두 포함시키자. 그래서 소고군 체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비와 양반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게 전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군비 강화에 중요한 거 있죠. 비격진천례. 징비록이란 드라마에도 나오고 비격진천례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바로 거북선과 이 비격진천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막아낼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격진천례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 비격진천례의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왜 이게 안 들어와? 자, 됐다. 자, 보시면 이 비격진천례는요, 이렇게 이런 철로 된 볼링공 같은 그 정도 크기의 이제 철로 된 것에 안에 이런 쇠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쇠조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대나무통 안에 심지를 이렇게 한 번 감으면은 한 번 감을 수도 있고 두 번 감을 수도 있게 돼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시간 조절이 가능한 다이너마이트. 근데 지금으로 치면 수류탄에 제일 가까운 건데, 시간을 조금 빨리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시간을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우수한 기술이었죠. 이장손이 이제 만든 것인데, 이 비격진천례가 일단 비격진천례를 빵 쏘는 데는 최무선의 화포가 이미 고려 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빵 쏠 수 있었고, 그 화포를 이용해서, 그 왕구를 이용해서 빵 쏘면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해. 이러고 막 다가갔다가 팍! 그래서 다 죽고, 이걸 귀신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신기전도 있었죠. 신기전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화포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전 사진은 제가 옛날에 한번 역사 스캔들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술에 엄청난 대량 화살이 팍 날아가는 신기전. 그러니까 신기전이라던가 이런 비격진천례의 활약으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격진천례는 제가 관련된 영상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군비 강화를 했다는 거. 군비 강화 부분은 훈련도감, 소고군 체제, 뭐 비격진천례, 신기전, 뭐 요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비격진천례 이번 조선명탕정에도 나왔었고, 뭐 징비록에도 나오고, 영화 같은 데 많이 출연하죠. 자, 훈련도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훈련도감은 제가 다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개편을 해서 1882년까지 우리가 이제 조선 거의 후기까지 유지되는데, 삼수병이란 포수, 살수, 사수. 포수는 조총부대, 살수는 직접 이렇게 살수는 옛날에는 백정 이렇게도 표현하고 했어요. 직접 사람을 바로 앞에서 죽이는 사람, 근접해서 죽이는 사람, 이렇게 칼을 쓰는 사람. 사수는 이제 활이나 그런 대포 같은 거 멀리서. 자, 훈련 비용은 삼두미세로 2.2두. 그래서 훈련 비용을 따로 거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훈련 비용을 세금으로 걷고 직업군인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농병일치제, 농사 짓는 그런 이제 정남들, 남자들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전쟁 시에는 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뭐 임진왜란 때 뭐 다들 도망가고 그게 뭐 유명무실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돈을 받고 직업군이나 하는 게 바로 이 훈련도감이죠. 용병제, 상비군 체제로 직업군인 체제. 상비군이라는 거는 항상 상시 군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유사시에 대비하는 상비군 체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을 이제 유성룡이 건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훈련도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삼평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삼평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가 엄청나게 더 발전했을 텐데, 우리나라 이런 청자비가를 지금도 똑같이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도공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삼평인데, 이삼평은 이 아리타 마을을 그냥 산골 마을이었는데 완전 백자 마을로 번성을 시켜줬고, 그때 막 도자기가 막 일본에 엄청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아리타 지방으로 가서 도자기를 만들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리타란 지방이 도자기 마을이 돼버리고요. 막 무사계급의 특권인 성을 하사받기도 하고 거의 일본에서는 신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이삼평이 만든 그 청아백자스러운 그 도자기, 뒤에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자기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본 애들은 그릇까지 만든 거야. 접시, 요즘 말로 하면 접시. 여러분 돈가스 써거나 그런 접시 있죠. 근데 이 접시가 또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이때 유럽에 수출하고, 이것은 이제 이마리 항구 이름을 따서 이마리자기를 탄생해가지고 아직도 이마리자기는 외국에서 잘 팔려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도자기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마리자기 이런 것들이 일본의 중세 문화의 대표적인 도자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요런 자기 파란색으로 된 이런 그릇 접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급 접시로 이마리자기를 탄생시킨 게 바로 이삼평이란 이 도공 이삼평이라는 거. 이삼평은 임진왜란 때 거의 인질로 잡아갔다라는 거. 뭐 자진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의 정유재란 시기에 도공들을 인질로 잡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엄청난 뭐 도자기들, 문화재들 이런 것들이 일본 한 창고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문화재를 약탈해 갔죠. 임진왜란 때 1차적으로 약탈해 갔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죠. 일본 애들이 도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의 야쿠자라던가 좀 돈 많은 부자들 집에는 도자기가 꼭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청자를 일본의 이런 부자나 이런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물병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집에 꼭 전시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청자나 백자 이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좋은 것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다 가까워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삼평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임진왜란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지도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임진왜란 중에 그 전쟁을 시기별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몇 월, 진짜 무슨 4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시기적인 문제가 지역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큼직큼직한 그 전쟁들만 나오기 마련이니까 제가 전쟁을 싹 뒤에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임진왜란 주요 전투 순서. 연도와 월까지 적어 드릴게요. 임진왜란 주요 전투 순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전투라고 하기에도 그냥 바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전투는 동래성이죠. 동래성 함락, 동래성 전투 송상현 설명을 했죠. 자, 1592년 일본이 쳐들어온 게 4월이에요. 1592년 4월 동래성 전투.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충주 탄근대 전투라고 그랬죠. 자, 신립장군이 왜 하필 탄근대를 선택을 했을까? 원래는 조령에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조령이 이제 그 되게 험한 그 고개예요. 그런 향토적 지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산세나 아니면 성에서 이렇게 딱 숨었다가 은신했다가 탁 나타나고 그런 요새를 이용한 전술에 되게 능하거든요. 그래서 조령으로 하자 아니면 탄금대로 하자 되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 신립장군이 탄금대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군사들이 많이 도망가가지고 뒤에 아예 그냥
강을 두고 어차피 도망가면은 여기에 강물에 다 빠져 죽게 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필립 장군이 기마병이에요. 그러니까 기마병 부대의 전술에 능한 장군이거든요. 그 전에 여진족하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주로 말을 타고 싸우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마 부대를 쓰려면 조령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근대를 선택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탄근대 그 달천강 주변에 습지였고 또 비가 왔대. 그래서 습지였기 때문에 말을 막 빨리빨리 달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말 막 찐득찐득 그 막 습지 그 진흙에 말 빠지고 막 아이고 잘못 선택한 거야. 그게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 주변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수적으로 너무 우리가 딸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패하게 됩니다. 크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1592년 똑같이 4월입니다. 똑같이 4월인데요. 이건 4월 초, 이거는 4월 중순 정도 되죠. 독립선 전투 이후부터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 당연히 뭐 부산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충주니까 아까 그 지도로 생각하시면 독립성 전투 다음에 충주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자, 한산도 대첩은 같은 해 7월 1592년 7월에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가 진주 대첩. 자, 진주 대첩은 같은 해 10월.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요런 이제 같은 연도인데도 월이 다르기 때문에 나열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한 2차례, 3차례 나왔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 다음에가 행주 대첩. 행주대첩은 뭐 권율 장군 워낙 유명한 전투죠. 행주대첩은 연도가 바뀝니다. 10월에서 1593년 2월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진주혈전이에요. 진주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들이 휴전을 계속 제의했지만 휴전이 계속 결렬되고 이 행주대첩에서 크게 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진주성을 엄청나게 막 무력 살상한 그런 혈전입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주 대첩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땐 졌어요. 그래서 1593년 이거는 6월. 그래서 논계 이화기와 관련된 게 진주 혈전입니다.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가 이제 정류재란 때 명량 대첩. 명량은 사실 임진왜란 중에서 다시 휴전이 결렬되고 다시 쳐들어오는 정류재란 때예요. 정류재란 때가 명란대첩입니다. 그래서 명란대첩은 1597년. 월까지 적어야 되니까 9월. 저도 이거를 막 순서로만 외웠었지 월까지 외우진 않았거든요. 몇 월에 일어난 것까지는. 자, 마지막이 이제 노량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대첩 1598년 11월.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1592년부터 1598년 약 거의 뭐 약 6년간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칸이 남으니까 밑에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임진왜란 3대첩.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하면 바로 행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요 세 개를 3대첩이라고 봅니다. 앞 글자만 쓸게요. 이것도 웬만하면 여러분 필기하실 때 순서대로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3대첩. 이것도 순서대로 한산도, 명량, 노량. 이렇게 각각의 전투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진왜란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해전은 전투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이 뭐 한국사 자격증인지 공무원 시험 대비인지 그 준비하시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더 어려운 교재, 뭐 쉬운 교재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난이도에 맞게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어서 호란도 이어서 설명할게요.